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의 6월을 맞았습니다. 2019년 6월 1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베이 지역의 따뜻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31일 금요일 아침에는 구름이 끼고 약간 선선했으며 오후로 접어들면서 따뜻해졌습니다. 1일 토요일에는 약간 구름이 끼겠으나 금요일보다는 더 따뜻하겠으며 2일 일요일에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베이 지역의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65도에서 72도로 나타나겠으며 세크라멘토에서는 87도에서 92도, 내륙 지역에서는 80도에서 86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79도에서 8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54도에서 57도, 세크라멘토에서는 59도에서 64도, 내륙 지역에서는 56도에서 59도, 그리고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57도에서 60도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 뉴스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1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31일 오후 버지니아 비치 시청 건물 주변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비치 시 소속 직원으로 알려진 총격 용의자도 숨졌으며 사살인지 자살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죠.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29일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사고가 일어난 뒤 약 7초 만에 가라앉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현지 경찰이 30일 밝혔습니다. 헝가리 M1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간이 밤 9시 5분이었고 첫 사고 발생 접수가 이뤄진 시간은 10분 뒤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블레아니가 대형 크루즈선인 바이킹과 충돌한 뒤 7초 만에 침몰했다면서 사고 원인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8 경찰국장은 경찰과 구급대,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사고를 당한 배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울트 가보루 팔로타이 구조대장은 영상 분석 결과 나란히 북쪽으로 가던 허블레아니가 어떤 이유로 바이킹 앞에서 방향을 틀었고 바이킹이 허블레아니에 충돌했다며 이후 배가 넘어지고 약 7초 만에 침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배에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고 성별로는 여성이 22명, 남성이 12명이었으며 어린이는 1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선장과 승무원을 빼고는 모두 한국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고로 허블레아니에 타고 있던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숨졌고 7명은 구조됐지만 19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인 선장과 승무원도 실종됐습니다. 유람선 허블레아니에 추돌한 크루스선 선장을 경찰이 구금했습니다. 올해 64살의 유리 씨로 신원이 공개된 선장은 오랜 운항 경험을 갖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거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구조된 탑승객들은 바이킹 시긴호가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은 뒤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바이킹 시긴을 운항하는 바이킹 크루즈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바이킹 시긴호의 승객이나 선원은 다치지 않았으며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돌 사고는 대형 크루즈선 선장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헝가리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유람선 사고가 난 부다페스트에서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수중 작업이 추진됐고 한국 구조대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속이 빠르고 수위가 높아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수색 작업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서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50개 주의 로컬 도로들의 상태와 사고 발생률 등을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내 로컬 도로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통연구 비영리기관 출입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열악한 로컬 도로 환경으로 운전자들이 주행할 때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3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7%나 높은 수준이며 1위를 차지한 로드 아일랜드 주보다는 7% 낮은 것입니다. 특히 주 내 로컬 교량의 9%는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20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로컬 도로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억 마일당 3.16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타주보다 사망률이 4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 내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해 일부 로컬 도로는 폐쇄되거나 1톤이 넘는 화물 트럭들은 이용이 불가한 도로들이 타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어 주 전역에서 매일 로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수백만 명이지만 파손된 도로들이 많아 사고율이 높은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 지역의 대표적 스키 리조트인 맘모스 마운틴은 5월에 들어서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자 적설량이 기록적이라며 올해 스키장 개장 기간을 한여름인 오는 8월까지로 연장하겠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시에라 네바다에 폭설이 내리면서 9에서 10인치의 적설량이 추가된 게 올해 5월이 역대 최고로 많이 눈이 내린 달로 기록되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자가 됩니다. 한국 의료 매체인 메디게이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당연 가입자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무부 외국인 등록 자료를 통해 한국 거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체류 기간을 자동 확인합니다. 한국 거주 기간 6개월이 지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는 현지 거주지로 7월 16일 이후 건강보험 보험료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가 낮을 경우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매월 25일 다음 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비자 연장 등 체류 허가 신청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런던 브리드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무려 6억 달러, 약 7,115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저가 주택 채권은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최대 액수의 서민 주택 기금이기도 합니다. 아직 시 감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시 당국은 3분의 2의 찬성표를 무난히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4년 내에 2,000가구의 저가 주택 건설에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제 꿀 가격은 현재 수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 등의 이유로 자연 감미료 수요는 느는 반면 꿀벌 개체수 감소로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전했습니다. 최근 꿀은 감미료뿐만 아니라 샴푸나 수분 공급제 등 화장품이나 미용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전 세계 꿀 소매 가격은 파운드당 평균 4.6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25%가 상승한 가격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설탕 가격은 약 30%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식료품 내용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꿀은 5월 기준으로 파운드당 평균 7.66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9%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전국 꿀협회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으로 따지면 꿀 가격은 거의 70%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미국 내 꿀 생산량은 2014년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 지금은 당시 대비 15% 정도 줄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품 라벨에 붙는 유통기한 표시 방법의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현재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관련 표시는 언제까지 판매, sell by,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 use before, 그리고 언제까지 폐기, expires by 등 다양합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켜 버리지 않아도 될 식품을 내다버린다는 점입니다. FDA는 최근 식품 회사들에게 보낸 협조문을 통해 언제까지 사용하면 최상, best if used by 란 문구로 유통기한을 통일시키고자 제안했습니다. 소비자 대상 조사 결과 여러 가지 표시 중 가장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됐기 때문으로 다른 표시 방법에 비해 식품이 마구 버려지는 사례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평균 크레딧 점수가 전년에 비해 5점 오른 68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사인 엑스피리언이 최근 공개한 스테이트 오브 크레딧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크레딧 점수는 2008년 이후 한 해 최대폭 상승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 685점에는 못 미쳤습니다. 이는 300에서 850점으로 매겨지는 파이코 점수를 운영하는 벤티지 스코어사의 모델을 기준 삼아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연령대별로 최고점을 기록한 층은 72세 이상으로 평균 732점에 달했습니다. 반면 18세에서 21세는 639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22세에서 35세가 644점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36세에서 50세는 662점, 그리고 51세에서 71세는 706점이었습니다. 한편 크레딧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때 갚고 30% 미만 사용하며 크레딧 한도의 상향을 요청하고 히스토리가 중요하므로 크레딧 카드를 폐기하지 말며 카드 신청 가격을 최소 6개월 이상 띄우고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뉴얼 크레딧 리포트의 웹사이트인 annualcreditreport.com에서는 1년마다 무료로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와 점수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28일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AP통신과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펜실베니아주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화장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평균보다 크게 등급이 낮은 고객은 앞으로 우버 앱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구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차에 놔두고 가거나 운전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승객은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선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우버 승객은 우버 앱에서 자신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점이 만점으로 우버 승객이 운전사를 평가하듯 운전사도 승객을 별 5개의 등급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산호제시가 차량 절도 방지를 목적으로 시 차량에 차량 번호판 판독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니 카미스 시의원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이 승인되면 판독기가 설치된 시 차량이 움직이면서 주변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판독하며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도된 차량을 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다른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확보했다고 CNN 방송 등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승인받은 특허는 구부릴 수 있거나 유연한 디스플레이와 덮개층을 장착한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폴더블 폰은 5세대 이동통신인 5G와 함께 차세대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특징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데니얼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현실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으로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를 예상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애플이 폴더블 폰에서는 삼성에 한참 뒤져 있다면서도 한 가지 유리한 점은 삼성 갤럭시 폴드는 기술적 문제와 비싼 가격 책정 문제를 겪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승객들은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로 결제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됩니다. 경제 매체 CNBC는 5월 31일부터 뉴욕 지하철의 일부 역에서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핏핏페이 등 비접촉식 신용카드와 디지털 지갑으로 결제하는 시범 서비스가 가동된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시범 서비스는 우선 스태튼 아일랜드의 버스들과 지하철 4, 5, 6호선 일부 역에 도입됩니다. CNBC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2023년까지 플라스틱 메트로카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2021년 초까지는 통근 기차로도 확대됩니다. 애플에 따르면 런던과 밴쿠버, 포틀랜드의 대중교통 체계는 이미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과 노숙자 현안 해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오는 2019-2020 회계연도에 편성한 총 2,130억 달러 예산안 가운데 의료 혜택 부문에 665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는 모든 부문 예산을 통틀어 가장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뉴섬 주지사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19세에서 25세 이하의 불체자 청년들을 메디칼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2억 6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현재 19세 미만 불체자에게만 시행되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예산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뉴섬 주지사는 이를 반대하는 연방정부의 기금 삭감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내년 1월부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예산 편성을 당초보다 2배 이상인 10억 달러를 배정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확대된 예산에는 노숙자 쉘터 건립과 주택 제공뿐만 아니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비용, 정신건강센터 운영, 노숙자를 돕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제 우편을 통해 밀 반입되다 적발된 대마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그동안 반합법 상태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던 기호형 마리화나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미주 한인이나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대마를 접하게 됐고 우편 등을 통한 한국 밀 반입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관세청이 적발한 미국발 대마는 전체 적발량의 50.1%를 차지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인이 많고 왕래도 잦은 캐나다에서도 작년 10월부터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북미 대륙에서 들어오는 대마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에는 순수 대마 외에도 대마 카트리지나 대마 초콜릿, 대마 쿠키 등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밀 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북미발 대마 밀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주리주가 낙태 시술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질적인 낙태 금지주가 될 뻔했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마지막 남은 낙태 시술 병원이 임시로 운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31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의 마이클 스텔저 판사는 이날 오후 가족계획 세인트루이스 헬스센터에 대한 주 정부의 병원 면허 취소 조처를 임시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주리주 보건부는 미주리주에서 유일하게 낙태 시술을 해온 이 병원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면허가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법원이 임시 조처를 내려주지 않으면 병원은 그대로 문을 닫을 위기였습니다.
이 병원이 폐원하면 미주리주는 1973년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낙태 병원 제로 상태에 주가 됩니다.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미국 가족기획연맹은 주정부의 면허 취소 조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 면허가 취소되면 미주리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100만 명에 달하는 가임기 여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족계획연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이 위반된 조지아주에서 유명 시리즈를 포함해 콘텐츠 제작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리우드 연예 매체인 데드라인은 28일 넷플릭스가 낙태 금지법에 맞서는 첫 번째 메이저 제작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테드 셔런도스는 조지아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발효하면 전체 투자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영화와 TV 제작에 주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많은 제작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리버레이터, 크리스마스 온 더 스퀘어, 인세이셔블 2, 오자크 시즌 3 등 많은 콘텐츠를 조지아에서 제작 중입니다. 앞서 조지아주 의회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통상 임신 6주 이후에 낙태 수술을 불법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세계 네 번째 여성 부호가 된 전 부인 맥켄지 베이조스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선단체인 기빙플래지는 맥켄지가 자선을 위해 이같이 서약했다고 밝혔고 제프 베이조스도 트위터를 통해 전 부인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맥켄지가 기부를 약속한 금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빙플래지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부부가 2010년 설립한 기구로 부자들이 자선 활동을 위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호객 행위를 하는 텔레마케팅이 기승을 부려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많은 한인들이 보험 견적 등을 내기 위해 온라인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기입하는데 이때 남겨진 휴대폰 번호 등을 사용해 보험사 등 관련 업체들이 수시로 호객 문자와 전화 세례를 퍼붓는 텔레마케팅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 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원치 않은 텔레마케팅 콜과 전화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Do Not Call List www.donotcalllist.gov에 번호를 등록시킬 것과 핸드폰 통신사가 제공하는 전화 블락 앱을 문의해 설치할 것, 그리고 메시지 혹은 전화를 원치 않을 경우 특정 번호를 누르라는 요청에 응하지 말고 즉시 끊을 것,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경우 항상 경계할 것과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바로 끊을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전자키를 해킹하는 신종 수법으로 차량을 터는 절도 사건이 발생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CBS 뉴스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길로이에서 전자키를 해킹해 차량 속 물품을 터는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보안 전문가들에게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 이안 셔는 절도범들이 전자키의 신호를 혼선시키는 장치를 사용해 원격으로 차량 문을 연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전자파를 차단하도록 고안된 주머니 혹은 상자에 차 키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510 지역번호 지역에 새로운 지역번호인 341번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510 지역번호를 가진 사람들도 지역번호 510이 들어간 번호나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번호 341이 들어간 번호로 전화를 걸 때는 먼저 1번을 누르고 지역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6월 22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신규 번호를 신청하는 고객은 510과 341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카드 EBT (Electronic Benefit Transfer와
메디컬 카드 소지자는 6월 1일부터 샌프란시스코시 17개 뮤지엄과 아트기관을 무제한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기간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드 시장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주민 4명 중 1명꼴로 푸드 스탬프 카드인 EBT 또는 메디컬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노마 카운티에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민 소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겨울 내린 폭우로 산불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소노마 카운티 소방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지역 주민 3,000여 명에 대해 소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임스 윌리엄스 소방국장은 4인치 이상 길이의 풀을 자르고 굴뚝 또는 주택 지붕을 뒤덮는 나무를 잘라야 한다며 작은 화재가 재앙으로 번질 수 있게 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측은 이에 $50만 예산을 추산했습니다. 한편 현재의 소방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반복적인 점검과 화재 대비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발트 블루 빛깔의 레이크타호의 수질 투명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달 23일 UC 데이비스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조사한 레이크타호의 호수물은 2017년에 비해 10피트 더 깊게 보일 정도로 투명도가 좋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투명도가 크게 개선된 것은 1968년 시에라 네바다 호수의 경우 이래 처음입니다. 2018년 조사 결과 10인치 흰색 디스크를 물에 집어넣어 보이는 깊이가 평균 70.9피트였는데 이것은 2017년의 평균 60.4피트보다 10피트 이상 깊어진 수치입니다. 호수의 투명도가 개선됐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호수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과학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호텔에서 투숙객에게 일회용 샴푸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발의된 법안 AB 1162로 캘리포니아주 내 호텔에서 플라스틱에 담긴 세면용품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 내 호텔 등 각 숙박업소마다 매년 수백 톤의 일회용기가 배출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법적 규제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호텔과 모텔, 리조트 등 주내 숙박시설에서 12온스 이하의 일회용기에 담긴 샴푸와 린스, 로션 등을 비치시킬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이른바 벌크 디스펜서스로 불리는 대형 보급형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개인이 필요한 만큼 덜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디즈니랜드의 스타워즈 테마파크가 일부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가 예약 고객과 초청 기자단을 상대로 스타워즈 갤럭시스 엣지 테마파크를 미리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스타워즈 테마파크를 구상하고 완성하기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워즈 갤럭시스 엣지는 혹성 바투에서 벌어지는 모험과 함께 저항군 레지스탕스 대 악의 무리인 퍼스트 오더의 전쟁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내 단일 테마파크로는 최대 규모인 17,000여 평에 달하며 레지스탕스와 퍼스트 오더 그리고 마을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관광객들은 자신만의 인공지능 로봇인 드로이드와 광선검을 만들고 외계인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화 속 초대형 우주선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밀레니엄 팰컨의 조정석에 들어가 볼 수 있으며 6명이 한 팀이 돼 우주선을 운전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관광객들은 테마파크를 돌아다니면서 영화 속 등장인물인 레이, 핀, 추바카 등을 만나고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 속 푸른 우유를 재현한 얼린 레몬 맛 셔벗도 맛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노년층 보행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5시 25분경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 기어리 블루바드와 라구나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80대 한인 여성인 J씨가
길을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현재 제이씨는 팔과 다리 그리고 갈비뼈 등이 골절됐으며 폐와 간이 손상되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주지사 도로안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 수는 미 전역에서 6,227명으로 2017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로 가장 높은 보행자 사망률입니다. 연방교통국은 보행자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밤길 횡단 시 밝은 옷을 입거나 플래시라이트를 지참할 것, 차량 입구, 출구, 주차장 등을 주시할 것, 보도가 없을 경우 차량 트래픽과 최대한 먼 쪽으로 걸을 것, 신호가 바뀐 후 바로 길을 건너지 말 것, 차량이 멈췄는지 운전자와 눈을 맞춰 확인할 것, 그리고 항상 주변을 주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슈퍼바이저들이 정신건강 SF라는 무료 정신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샌프란시스코 주민 모두가 정신치료와 마약 중독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주민들이 정신치료와 마약 중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안은 올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투자의 귀재인 88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셔웨이 회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가격이 최소 350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지난 26일 온라인 경매 업체인 이베이에서 2만 5천 달러부터 시작됐습니다. 버핏은 지난 2000년부터 빈민을 돕기 위한 버핏과의 점심 자선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매 수익은 샌프란시스코 빈민 구제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전액 전달됩니다. 최종 낙찰자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스테이크 전문 식당인 스미스 앤드 월런스키에서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게 되며 최대 7명의 일행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개인 경호 팀장이 성희롱과 인종차별 발언 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 매체인 CNBC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저커버그의 집안일을 돌봤던 전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리언 부스 경호팀장이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고 31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출신인 부스 팀장은 저커버그의 아내인 중국계 미국인 프리실라 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차별적 행동과 성희롱 및 구타, 인종차별적이거나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저커버그의 가족은 법무법인을 고용해 이런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부스 팀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휴직 처리된 상태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헤이데이 USB 케이블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으로 전자기기를 충전할 시 코드 주변의 금속이 벽에 달린 충전 플러그에 맞닿게 되면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3피트 길이의 헤이데이 USB 라이팅 케이블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타겟 측은 해당 케이블의 연기, 발화 및 점화에 대한 총 14건의 보고를 받은 상황이며 이 중에는 손가락 화상에 대한 피해 보고가 2건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케이블의 구매 고객들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타겟 매장 800-440-0680에 전화해 환불 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겟 홈페이지인 www.target.com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환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리콜 조치가 내려진 헤이데이 USB 케이블 제품은 라이트닝 커넥터 형태의 전자기기 충전 케이블이며 케이블의 색상은 무지갯빛, 보라색, 초록색을 띱니다. 케이블의 커넥터에 헤이데이 문구가 프린트되어 있으며 제품 포장 측면에 인쇄된 모델 번호 08008-8261로도 제품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류업체인 페덱스가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주 7일 배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늘어난 배송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페덱스는 작년 9월 연중 대부분의 시기에 주 6일 배송을 도입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주 7일 배송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페덱스는 대다수 미국인에게 1년 내내 일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등에는 주 7일 배송을 해왔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정 출신 학생이 155년 만에 UC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을 졸업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라윳 라티본스콘, 일명 뉴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UC 샌프란시스코 사상 155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첫 불법 이민자 가정 출신의 학생입니다. 뉴는 UC 샌프란시스코 도시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교육 5년 프로그램을 완수했으며 6월 주커버그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병원에서 레지던시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태어난 뉴는 1999년 9살에 부모를 따라 방문객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세크라멘토 인터쿰 하이스쿨을 졸업한 뉴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로 UC 버클리에서 분자 및 세포 생물학 학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공보건 석사 학위를 따며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주치의가 되겠다는 꿈을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같은 화려한 경력 뒤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뉴는 말했습니다. 뉴는 불법 체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온 가족이 프리몬트, 밀피타스, 세크라멘토를 전전해 살아왔다며 부채자 신분이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다녀 학교 어드바이저가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소셜 넘버와 백그라운드 체크를 요구하는 곳들에서 메디컬 프로그램 완수를 위한 봉사를 할 수가 없어 두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교육 진학에 여러 어려움을 맛본 유는 지난 2012년 친구 2명과 불체자 학생들이 보건과학 분야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인 프리에스 드리머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중서부에서는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새 220건이 넘는 토네이도가 강타한 중서부 캔자스, 인디애나, 오하이오주 등 토네이도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는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토네이도는 중서부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주 등 동부로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뉴욕시 일부와 뉴저지주 북부에도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기상학자는 남동부의 고기압과 중서부 로키 산맥을 넘어오는 예년보다 차가운 대기가 만나 중부에서 따뜻하고 습한 기단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팽팽히 맞닿은 양쪽이 모두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토네이도 사태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남동부는 최근 화씨 100도를 넘는 때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주 말부터 남동부 플로리다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 열파가 몰아닥쳐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 5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북부인 게인스빌의 28일 최고 기온은 화씨 102도로 5월에 기록된 것 중 가장 높았으며 조지아주 서베너에서도 26일 같은 기온으로 5월 최고치가 경신됐습니다. 올해 서베너와 조지아주 오거스타, 메이컨 등의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화씨 15도가량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란타에서도 화씨 94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27일까지 4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홋카이도 사로마에서도 26일 기온이 섭씨 39.5도까지 치솟아 일본 역대 5월 기록 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세계 곳곳이 때이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온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대기권에 꾸준히 쌓여온 탓에 이어질 추세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짚었습니다. 메모리아 데이 연휴 기간 주 전역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속출해 21명이 사망하고 수백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이 기간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체포된 운전자는 10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야생 다육식물을 밀반출해 온 한인들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트럴지법은 인적이 드문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을 돌며 다육식물인 야생 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한 뒤 아시아로 밀반출하려던 한인 3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베이 지역 해안 토착식물인 두들레아는 성분과 특이한 외형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재배까지 수년이 소요돼 고가에 판매됩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3명 가운데 2명인 올해 44살의 김병수 씨와 백영인 씨는 현재 수배 중이며 나머지 1명인 44살 김봉전 씨는 현재 연방교도소에 구금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은 데마르틴 주립해변, 델 노르테 코스트 레드우즈 주립공원 등 두들레아 서식지를 돌며 불법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병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샌디에고 카운티 비스타 소재 재배장으로 옮겼고 실제 재배한 것처럼 꾸며 카운티 농무부로부터 검증을 받은 뒤 한국 수출을 위한 인증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가 샌디에고 카운티로 둔갑돼 한국으로 밀반출된 두들레아는 1397수에 달합니다. 수사당국은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수출이 캄튼에서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을 급습해 34박스 3,715수를 압수했습니다. 공조를 통해 한국에서 압수한 두들레아와 합한 가치는 시가 60만 2,950달러에 달합니다. 이들 3명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에 처해집니다. 소노마 카운티 셰리프국이 유홀 렌탈 트럭에 채워진 개솔린을 훔치려다 폭발 화재를 일으킨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KTVU 보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1시 30분경 산타로사 6월 렌탈트럭 주차장에서 트럭에 채워진 개솔린을 훔치던 용의자가 담뱃불을 붙여 트럭이 폭발하고 여러 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트럭 6대가 심하게 손상됐으며 주변 트럭들도 일부 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액은 1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는 차량 2대가 인근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으며 용의자는 55갤런 드럼통 2개와 튜브, 깔때기, 개솔린이 채워진 작은 통, 칼, 라이터 등을 현장에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6월 렌탈트럭 개솔린 절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보통 렌탈트럭은 가스가 꽉 채워져 반납되며 가스캡이 잠겨있지 않고 주차장에 경비나 울타리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유타주의 판사가 6개월간의 무급 직무 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CNN 방송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유타주 대법원은 이날 마이클 콴 판사의 발언이 이 주의 판사 행동 강령을 위반했고 사업부의 진실성과 불편 부당함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콴 판사의 페이스북 포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이고 때로는 무례한 비판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포스트들은 2016년 미국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까지 수년에 걸쳐 작성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콴 판사의 행동은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품위 있고 정중한 법률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깎아내렸다며 또 그것은 전체 사법부의 명예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콴 판사는 그동안 자신의 발언이 표현,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해를 피해온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인 콴 판사는 솔트레이시 교회의 테일러즈빌에서 20년간 치안재판소 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자연보호구역에서 실종된 여성 등산객이 실종 17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뉴욕타임스와 하와이 뉴스 온 등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겸 요가 강사인 아만다 앨런은 지난 8일
등산객과 자전거 여행자에게 인기가 많은 마우이섬 북쪽 마카와오 자연보호구역에서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지만 계곡과 암석, 양치류 등으로 둘러싸인 자연보호구역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소지품은 그가 입고 있던 탱크탑 상의에 팔부 길이 요가 바지가 전부였습니다. 물병과 휴대전화, 지갑 등 생존과 외부의 연락을 위해 필요한 물품은 모두 차에 있었습니다. 앨런은 비가 자주 내려 습하고 하루 온도차가 극심한 이곳에서 생존하고자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면 양치류와 나무 잎사귀 등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몸을 덮었습니다. 때로는 멧돼지 굴과 진흙 속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야생 딸기부터 벌레까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앨런은 어느 순간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앞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앨런은 7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가 다치고 갑작스런 홍수에 휩쓸려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앨런은 자신을 구하고자 출동한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구조를 요청했지만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종 17일째 되던 날인 24일 먹을 것과 잠잘 장소를 찾아 개울 근처를 맴돌던 중 수색을 끝내고 돌아가던 헬리콥터 승무원에게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앨런가 발견된 장소는 자신의 차에서 7마일,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하와이에서 수영하던 60대 캘리포니아 남성이 상어에 물려 숨졌습니다. 26일 USA 투데이는 25일 하와이 마우이 섬의 카나팔리 해변 공원 근처에서 헤엄치던 65세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구조대에 의해 끌어올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목격자 앨리슨 켈러는 남자의 배에 피가 묻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의 왼쪽 다리의 무릎 아랫부분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마우이 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사람이 상어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의 상어 공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상어 공격이 66건 발생했습니다. 상어 공격으로 사망할 확률은 370만 명 중 1명꼴입니다. 이번에는 악어 관련 사건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호수에서 수영하던 20대 여성이 악어에 물려 병원에 후송됐다고 ABC 방송이 27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5일 플로리다주 키레이크 야생공원에 있는 호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수영 중이던 26세 여성이 몸길이 2.6m 악어에게 다리 등을 공격당했습니다. 당시 호수에는 10여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성 2명이 비명을 듣고 달려가 여성을 구조했고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여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직후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출동해 악어를 호수에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에는 악어 농장 투어가 관광 상품일 정도로 많은 악어가 살고 있고 일부 호수에도 야생 악어들이 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종종 인명사고가 발생합니다. 플로리다 야생보호당국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17년까지 악어에 의한 인명사고는 모두 401건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20여 명가량입니다.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베이브리지에서 29일 아침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날 오전 4시 30분경 베이브리지 서행선에서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골든게이트 트랜짓 버스를 들이받고 전복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탑승해 있던 3명 중 1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버스 탑승객 3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는 오클랜드 바트 스테이션에서 샌프란시스코 트랜스베이 트랜짓 센터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인은행인 노아은행 신흥수 행장이 29일 연방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연방 소기업청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 브로커가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킥백으로 불리는 뇌물 성격의 커미션을 챙겼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자신이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는 뉴욕 회사에 95만 달러의 SBA 융자를 받게 한 뒤 2014년 이 회사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돼 결국 연방 소기업청 SBA에 61만 1,500달러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이와 함께 신행장에게 뇌물, 은행 직원을 통한 절도 그리고 송금 사기 등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노아은행은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해 한인 자본을 기반으로 뉴욕 플러싱과 맨해튼, 뉴저지 포트리와 펠팍 등의 지점을 두고 빠르게 발전하던 중이어서 이번 신행장의 체포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아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4억 1,800만 달러, 예금 3억 6,100만 달러, 대출 3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돈을 잃자 선수들에게 살해 협박을 가한 20대 한인이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 매사추세츠 지부는 남가주 플러튼 출신 올해 23살 에드슨 최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웰즐리에 위치한 밥슨 컬리지의 축구 대표팀 선수였던 최 씨는 스포츠 도박을 하면서 획득한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아지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또 도박을 하는 등 스포츠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도박에서 크게 돈을 잃은 2017년 7월 최 씨는 한 선수 인스타그램에 선수와 선수 가족들을 나무에 목매달아 살해하겠다는 위협글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최 씨는 지난 2017년 7월에서 12월 사이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 45명에게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위협글에서는 흑인을 비하하는 N워드 등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최고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운데 인정신문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검찰은 21개월에서 27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민 관련 소식입니다. 추방 유예 청소년들을 포함해 3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연방 드림 법안 HR 2820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제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이 법안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인 18세 이상 서류 미비 청년들에게 1차로 임시 체류 신분 부여와 함께 10년 기한의 워커 퍼밋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해당 청소년들이 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 취득을 위한 대학 교육 과정 2년을 이수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시민권자 신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5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건설 중인 국경장벽의 일부 공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은 군에서 지정한 장벽 건설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헌법의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건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멕시코 국경의 두 지역에 있는 82km의 장벽 건설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다른 19개 주들이 장벽 건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며 환경단체인 시에라 클럽과 국경지역 공동체 연합도 다른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5회 확보한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판결 결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군 건설 자금 36억 달러, 국방부 마약 퇴치 활동 25억 달러, 재무부 자산 몰수 자금 6억 달러 등을 전용해 장벽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0억 달러, 이달 초 15억 달러 등 지금까지 25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 사업 재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낸 후원금으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자며 모금을 해온 민간단체가 실제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폭스뉴스와 CNN이 보도했습니다. 민간단체인 We Build the Wall은
뉴멕시코주 썰랜드 파크에 있는 크리스토 레이산 부근의 국경 일부 구간에 장벽을 세웠다고 27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8피트 약 5.5m 높이의 철골 벽으로 텍사스와 애리조나주 경계선 근처에서 기존 국경이 단절된 곳을 막았다고 설명하고 건설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폭스뉴스는 장벽이 사유지에 건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 빌드 더 월은 이라크 전 참전 군인 출신인 브라이언 콜페이지가 지난해 12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장벽을 건설하자며 후원금 모금을 시작하면서 설립한 단체로 현재 2천만 달러, 약 237억 원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법원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법원 내에서는 판사의 영장 없이는 함부로 이민 단속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24일 레코드지에 따르면 스튜어드 레브너 뉴저지주 대법원장은 23일 법원 일선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받은 영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뉴저지주 법원 모든 곳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하다라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법원 직원과 판사들은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발효한 주 로컬 경찰들의 이민 단속 협조 금지 행정 지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앞서 거버 그리월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3만 6천 명의 지역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고 이민 신분을 단속, 체포, 조사 등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총동원하고 있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설 수 있는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아마존 등 IT 기업들의 테크를 이민 단속에 적용해 전국적인 이민자 감시 추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 등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테크 감시 추적 시스템은 아마존사의 안면 인식 기술을 비롯해 차량 번호판 스캔 기술과 셀폰, 랩탑 등 전자기기 위치 추적 기술 등으로 첨단 테크를 장착한 감시 추적망이 구축되면 이민당국은 이민자들의 행적과 위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민권단체들과 이민단체들이 아이스의 도입 계획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첨단 테크는 아마존사가 보유하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아이스가 도입을 추진 중인 아마존의 첨단 테크는 안면 인식 플랫폼인 레코그니션으로 이 테크놀로지를 국경지역 이민 단속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시스템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비디오로 찍힌 얼굴을 분석해내는 기술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어 아이스가 도입할 계획이며 최근 아마존과의 협상이 급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 도입 계획이 알려지자 지난 22일 시애틀에서 열린 아마존사 연례 주주 총회장 앞에서는 이민 및 민권단체 회원들이 아마존은 이 기술을 아이스에 제공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이 시스템은 오리건주와 플로리다주 일부 지역 경찰이 도입해 범죄 용의자 색출에 활용하고 있고 중앙정보국 CIA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아이스가 이미 도입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차량 번호판 스캔 기술도 이민 단속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했던 미 시민자유연맹에 따르면 아이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민간 기업의 차량 번호판 정보 데이터베이스 비질런트 솔루션을 이용해 추방 대상 이민자들의 차량 위치를 파악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 전국 각지의 프리웨이와 로컬도로, 경찰 차량, 교량, 주차장, 토잉 트럭 등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스캔 판독기를 통해 차량 관련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차량과 차량 소유주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매월 1억 5천만 개의 차량 번호판 스캔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미 전 지역의 차량들은 이 촘촘한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이스는 톰슨 로이터스와 비질런트 솔루션사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위해 2017년 61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한인 관련 소식입니다. 교수 채용에 개입하는 기부재단과 이를 거부하는 학교 사이의 갈등을 보도한 한인 학생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라는 소환장이 발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시카고 대학신문 더 시카고 머른 기자인 유림 최 씨가 지난 22일 취재 대상자로부터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최 씨는 더 시카고 머른 전 편집장이자 시카고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최 씨는 2년 전 8월 학교에 1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피어슨 재단의 내부 소식이 담겨있는 문서를 확보해 학교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66쪽 분량으로 익명의 제보자가 시카고 북부의 한 지하철 쓰레기통에서 발견해 학교 신문에 전달한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피어슨 재단은 지난 2015년 시카고 대학의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소인 피터슨 인스티튜트를 건립하겠다며 학교 측에 1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재단 측과 학교 사이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재단 측은 능력 있는 교수를 채용해야 한다며 학교 측에 요구했고, 학교 측은 재단이 대학 업무와 교수 임명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시카고 머른의 보도가 나갔고, 지난해 2월에는 피어슨 재단이 학교에 기부한 2,290만 달러를 다시 돌려달라고 학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도 재단 측에 지급하기로 한 할부금 1,300만 달러를 내라고 맞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뉴스, 시카고 트리뷴 등 유력 일간지들도 대학 자선단체에 대한 어두운 측면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2일 피어슨 재단은 유림 최 씨에게 보도에 인용한 문서 원본과 수정되지 않은 사본을 달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재단은 또 취재 과정과 문서 입수 경로에 대해서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인 중학생 나단 킴 군이 저명 국제 수학 경시 대회 중 하나인 매스 캥거루 미국 대회에서 8학년 부문 전국 1등을 차지해 국제 결선에 진출합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입상자 명단에서 김 군 외에 10학년 레벨에서는 스카일러 류 군이 미 전국 15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시험은 지난 3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미국에서는 43개 주에서 총 3만 1,837명의 학생들이 경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상위 입상자들은 유럽과 호주에서 열릴 국제 결선대회에 참가합니다. 미국 정치 경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에서 대북 유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이달 초 2차례 발사가 크게 괴념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의 소형 미사일 발사가 신경 쓰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겁니다. 또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참모들은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견해는 다르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 끌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5일 미일 정상회담 준비차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했는데, 북한의 발사를 탄도미사일이자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보냈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말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째 미일 정상회견에서도 또다시 볼턴의 발언을 일축한 것인데, 이래저래 볼턴 보좌관이 대북 정책에서 모양새를 구기고 입지가 위축된 셈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크게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유엔 제재 결의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도 쏘지 않았다고 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참모와 동맹인 일본의 체면까지 무시하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읽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면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협상 재개를 모색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에 마냥 끌려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요코스카 미군 해군기지 강연에서 일본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지칭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한국 외교부는 동해 병기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동해 표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맞선 표기를 두고 일본해로만 발언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동해 병기가 한국의 공식 입장임을 재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6월부터 양국 제품에 본격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의 승자 자리를 놓고 대격돌합니다. 미중 모두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6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기 전까지는 난타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자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적용 시기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둬 협상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출발하는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관세 인상 효과를 지연시킨 것으로 이들 화물이 도착하는 데는 2, 3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 또한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6월 1일 오전 0시부터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추가 관세를 품목별로 5%, 10%, 20% 그리고 25%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해 미국과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책사인 류호 중국 부총리가 이끈 중국 대표단은 워싱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미중 양국 간 무역 협상이 재개되지 못한 채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시작으로 치열한 보복전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하루 전인 31일에도 별다른 유예 발표가 없어 6월 1일부터 미국과 사실상 무역 전면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은 지난해 무역전쟁 발발 후 중국 측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입니다. 관세 부과를 수단으로 삼아 주요 교역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멕시코와의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미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 전체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관세는 불법 이민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돼야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민 관련 위기가 계속된다면 관세는 7월 1일부터 10%로 인상할 것이라며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여전히 하지 않는다면 8월 1일부터는 15%, 9월 1일부터는 20%,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25%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 해결 행동에 나서는데 실패한다면 관세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이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여파로 급락했습니다. 3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4.84포인트 급락한 24,815.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36.80포인트 하락한 2,752.06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4.57포인트 급락한
7,453.1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3.01% 급락했습니다. S&P는 2.62%, 나스닥은 2.41%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해 2011년 이후 최장 주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K씨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여준 직원은 3개월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지 나흘 만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K씨는 곧바로 외교관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인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열람 자격이 없는 K씨에게 통화 내용을 보여준 주미대사관 직원 1명은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하지만 3개월 동안 연봉의 40%가 깎인 금액이 지급됩니다. 통화 내용 유출에 관여한 다른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라 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윤재 주미대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별다른 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윗선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가 하루 전 K씨와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만큼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제 검찰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의 국적 이탈 연령 상한을 2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현재의 혈통주의 국적법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에게 추가로 국적 이탈 기회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적 이탈 연령 제한이 25세로 확대되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한인 2세 자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적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영역을 이민정책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개선안은 국적법의 근간인 혈통주의 원칙을 수정해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적 유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던 국적법의 근간을 70년 만에 손보는 것으로 혈통만을 중시하던 개념에서 탈피해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한국적 문화, 정서, 외형 등을 고려해 국적을 부여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행 한국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일 경우 출생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갖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국적법 적용에 따라 부계의 혈통주의에서 양계의 혈통주의로 변경되면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자를 막기 위해 홍준표 법안으로 인해 한국과 실질적인 유대가 없는 미국 출생 자녀들에게도 무작위로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면서 사관학교 입학 불허 및 정부 고위직 진출이 가로막히며 혈통주의 국적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변동자 증가 등 시대 환경에 맞춰 혈통주의 수정과 함께 외국 자녀라 하더라도 한국에 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 확대 필요성을 담는 등 국적법 개선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시기를 22세 또는 25세로 상향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한국 국적 상실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3월 말 국적 이탈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안을 심사해 한국 국적 포기를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등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미주 한인 자녀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금융기관에 5억 원, 현 환율 기준 약 42만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는 세무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잔액 기준이 지난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춰졌다며 한국 국적 개인이나 법인은 이번 달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국세청에 세금 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이 포함되며 한국 거주 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라면 신고 의무가 있지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영주권자들도 신고 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영광을 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국제 영화상을 받은 적이 없지만 기생충은 너무 강력해서 배급사가 제대로만 한다면 국제 영화상을 넘어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도 들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카데미 최우수 국제 영화상은 지난 대회까지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됐으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30편의 작품을 출품했지만 최종 후보에 든 적이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생충에 대해 계급 투쟁에 관한 절박한 이야기를 가장 센세이셔널하고 오락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봉 감독 최고의 작품으로 아카데미가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문화훈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봉준호 감독에게 문화훈장을 전수키로 하고 상신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훈장 등급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터뷰 영상이 UN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서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입니다. 29일 UN 홈페이지에 게재된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지민은 저희로 인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도 실천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홉은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은 지난주부터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뉴욕 UN 본부에서 진행된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리더인 RM은 당시 연설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내용의 뭉클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18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대회 모독 논란으로 결국 우승 트로피를 박탈당했습니다. U18 대표팀은 지난 29일 청두에서 열린 2019년 판다컵에서 우승한 뒤 세리머니를 하는 과정에서 우승 트로피에 발을 올리거나 소변을 보는 신용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날 새벽 중국 축구협회와 청두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사과의 뜻을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중국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우승컵 회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회를 주최한 청두 축구협회 관계자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국팀은 대회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U18 대표팀은 논란이 커지자 3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북한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2년 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펴낸 2019 세계보건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7.2명으로 한국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나이아지리, 기니, 니제르, 감비아 등보다 낮지만 중국과 몽골 등 동아시아에서 대기 오염이 심한 나라들보다도 높은 사망률입니다. WHO의 대기오염 사망률 통계는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구 대비 사망자 통계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실내에서 직접 불을 피워 음식을 하는 생활 방식 때문에 사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2017년 세계보건통계에서는 북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38.4명이었습니다. WHO는 전 세계 절반 인구가 난방, 취사를 위해 석탄, 나무, 목탄 등을 사용하고 있어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13명으로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모잠비크, 가봉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이라크 법원이 26일 시리아로 입국해 이슬람 국가 IS에 가담해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프랑스 국적자 3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이들은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계 무장 조직인 시리아 민주군이 IS의 최후 군거지인 바구즈를 탈환하면서 이라크에 넘긴 IS 조직원입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당시 이라크 정부에 프랑스 국적자 13명의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조사 결과 이라크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도우려 한 것으로 확인돼 석방됐습니다. 이라크 법원이 IS에 가담한 혐의로 프랑스 국적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페루 중북부에서 26일 오전 2시 40분쯤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페루 중북부 로레토주 라구나스에서 남동쪽으로 75.6km 떨어진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109.9km로 측정됐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진원이 깊어서 쓰나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국가긴급상황센터에 따르면 이날 지진으로 와랑고 지역에서 바위가 집을 덮치는 바람에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초기 조사에서는 6명이 다치고 주택 27채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미국의 60대 산악인 1명이 숨지면서 올해에만 에베레스트 산에서 11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콜로라도 출신 변호사인 62세 크리스토퍼 쿨리 씨가 이날 오전 네팔 방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던 도중 캠프에서 갑작스럽게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쿨리 씨는 해발 고도 7,900m에 위치한 사우스콜 캠프에 내려올 당시까지만 해도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지난주 오스트리아 출신 64세 등반객이 숨지는 등 최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악인들이 기후가 따뜻한 3월에서 5월 사이 에베레스트에 몰리다 보니 정상 부근의 가파른 능선에서 등산가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병목 현상 탓에 고산증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사망자 대다수는 산소가 부족한 높은 고도에서 두통이나 구토, 호흡곤란 등을 동반한 고산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에 숨어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스페인 멜리아로 미리국을 시도하던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스페인 국경 수비대에 적발됐습니다. 27일 스페인 국경 수비대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미리국을 시도하던 15세 소녀와 20대 청년 2명 등을 적발하며 검거 당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대시보드를 뜯어내고 그 안에 눕거나 좌석을 뜯어낸 뒤 숨는 등 숨바꼭질 입국 방식을 택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3시간 동안 꼼짝달싹 못했던 이들은 적발되면서 허탈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침대 매트리스 속에 숨어서 미리국을 시도하던 청년 2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청년은 브로커에게 4,500유로를 지급했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스페인 도시 멜리아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꿈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보트에 올라 목숨 건 항해를 해야 하지만 멜리아는 북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유럽의 도시로 비교적 손쉬운 상대로 통합니다. 비록 멜리아는 모로코와 접한 12km의 국경에는 6m 높이의 이중 철조망에 처해 있지만 유러피안 꿈을 이루기 위한 불법 이민자들은 수시로 이 담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요양원에서 102세 할머니가 옆방에 사는 92세 여자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CNN에 따르면 프랑스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한 간병인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누워있는 92세 여성을 발견해 응급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프랑스 북부 수아송 고등법원에 따르면 92세 여성의 얼굴은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이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은 후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 대변인은 옆방에 살고 있는 102살 할머니가 자신이 누군가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102세 할머니는 혼란과 동요의 상태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02세 할머니가 정신적 이유로 인한 살인을 저질렀는지 자발적으로 의도적 살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시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57명이 숨졌습니다. 아마조나스 주 정부는 현지 시간 27일 폭동이 끝난 뒤 교도소 내부를 수색한 결과 42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처음 발표한 15명에서 5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추가로 발견된 사망자들이 모두 수감자이며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교도소 수감자들 간의 파벌 싸움이 폭동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쯤 마나우스시에 있는 아니지우 조빙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15명이 사망했다고 브라질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후 주정부는 교도소 내부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다른 3개 동에서 무려 40명이 넘는 사망자들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27일 르노의 합병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병 기업은 피아트와 르노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르노도 이사회를 연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피아트의 제안을 관심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양사가 합병하면 독일 폴크스바겐과 일본 도요타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새로운 자동차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합병 소식이 전해진 뒤 양사의 주가는 각각 15% 이상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르노와 지난 20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닛산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지켜봐야 하는 데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일자리 삭감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한 일본인이 코카인이 든 봉지 246개를 먹고 비행기를 탔다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지난 24일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42살 일본인 남성 승객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뒤 사망했다고 아니발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소노라주 검찰이 사망자를 부검한 결과 위와 내장에서는 길이 2.5cm, 폭 1cm 크기의 코카인 봉지 246개가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일본 남성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출발한 뒤 멕시코시티를 경유해 일본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사법당국은 코카인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국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29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CAC는 이런 내용의 인터넷 데이터 저장에 관한 규정 초안을 전날 공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문가를 이용해 미중 무역 전쟁의 확전 속에 나온 이번 조치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많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특히 기업들은 중국 내의 인터넷 트래픽을 해외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업들은 정부기관이 국가 안보나 사회 관리, 경제적 규제와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량하이밍 하이난대 교수는 이런 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이 채택한 것과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상황에서 새 규정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온 베네수엘라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3만 %에 달했으며 경제 규모는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전날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경제 지표를 발표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13만 60%에 달했습니다. 이전 물가 상승률은 2016년 274.4%였으며 2017년에는 862.6%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또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 수출액도 공개했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과 정치 경제적 혼란 속에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액은 298억 달러, 약 35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4년 수출액은 717억 달러, 약 85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4월 현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03만 배럴로 10년 전 320만 배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IMF의 알레한드르 베르너 국장은 앞서 지난 4월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일 거라면서 비슷한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전 생활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10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100세 여성이 시의회 의원에 선출되며 늦가기 정치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8일 CNN은 지난 26일 독일에서 뿔뿔이 민주주의 그룹 중 하나인 위르 휴어기보 소속 리셀 하이스 씨가 100세의 나이로 시의회 의원에 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위르 휴어기보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시민, 청소년의 정책 참여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으로 하이스 씨는 8천여 명이 사는 이 마을에 출마한 20명의 후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교사이자 수영 선수로 활동해온 하이스 씨는 지역 내 야외 수영장을 여는 것으로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치는 휴머니즘에서 자본주의로 바뀌었고 마을에서 아이들은 이순위로 밀려났다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클럽 운영 등을 주요 과업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DPA 통신은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임시 내각의 총리로 브리기테 비얼라인 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비얼라인 신임 총리는 신중하고 긴 안목을 지닌 매우 유능한 인물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펜터민은 단기간에 빠른 다이어트 효과를 내는 약으로 널리 쓰이지만 그만큼 오남용 우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정신질환 증상까지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펜터민은 도파민 분비를 극단적으로 증가시켜 기초 대사량을 늘리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다른 다이어트 약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효과가 나타나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려는 이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에 강한 영향을 주고 성분 구성이 필로폰과 유사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가 펜터민 계열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면 질환이 악화되고 심하면 환각 증세에 시달릴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펜터민 복용 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우울감을 겪는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펜터민을 처방할 때 보통 하루 알약 1개, 복용 기간은 4주 이내 등으로 복용량과 기간에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만 클리닉은 물론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는 BMI와 상관없이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제로 펜터민을 자주 처방합니다. 의사가 정상적으로 처방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올바르게 복용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마약류로 분류된 펜터민 계열 식욕 억제제는 개인 간 거래도 금지되지만 암암리에 사고팔다 적발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펜터민 계열 식욕 억제제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20, 30대 여성들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일기에 발견되는 조기 위암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체중일수록 수술받다 숨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년차 위암 수술 환자 23,042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수술 당시 1기 환자가 17,731명으로 77%를 차지했습니다. 2기는 9.5%, 3기는 10.3%, 4기는 3.3%였습니다. 2014년 수술 환자 중 1기 비율은 74.5%였고 조금씩 상승해 2017년 77%까지 올랐습니다. 조기 위암 환자 비율이 올라가면서 배를 절개하는 개복 수술은 줄고 내시경 수술이 증가합니다. 심평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 내시경 수술 비율이 33.3%에서 2017년에는 38.1%로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처음으로 번아웃을 질병으로 분류했다고 AFP 통신 등이 27일 전했습니다. WHO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을 에너지 고갈과 소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 냉소적 감정 등의 증가, 그리고 직무 효율 저하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번아웃은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삶의 다른 영역의 경험을 묘사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과다가 65세 이전에 나타나는 초록이 치매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0, 50대, 빠르면 30대에도 나타나는 초록이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약 10%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형태로 대체로 유전자 변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가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물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애틀랜타 제한군인 메디컬 센터 신경과 전문인 토머스 윙고 박사 연구팀은 초록이 치매는 특정 변이 유전자와 상관없이 지나친 LDL 혈중 수치가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맛이 상큼한 크랜베리가 건강에 좋다는 건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와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이 풍부해 심장과 위, 그리고 비뇨기 등에서 항산화와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크랜베리가 세계 봉중보건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랜베리 추출물이 항생제의 투과 효과를 높이고 병원균의 내성 획득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크랜베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병원균의 항생제 민감성을 높였습니다. 하나는 박테리아 세포백의 항생제 투과율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테리아가 항생제를 배출하는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랜베리 추출물과 함께 투여한 항생제는 박테리아 세포 안으로 더 쉽게 들어가고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융합 유전자 돌연 변이가 흡연과 큰 관련 없이 정상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흡연은 폐 선암의 가장 큰 발병 인자로 알려졌지만 암 융합 유전자 돌연 변이인 ALK, RET, 그리고 ROS1 등에 의한 암 발생은 대부분 비흡연자에게서 발견됩니다. 융합 유전자로 인한 환자는 전체 폐선암 환자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돌연 변이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복잡구조 돌연 변이가 폐암 진단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이 특정 구조 변이 발생 시점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결과입니다. 지질학에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유전체에 발생하는 구조적 변이는 DNA의 두 부위가 절단된 후 서로 연결되는 단순 구조 변이와 DNA가 많은 조각으로 동시에 폐쇄된 후 복잡하게 서로 재조합되는 복잡 구조 변이로 나뉩니다. 복잡 구조 변이는 암세포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DNA의 수십에서 수백 부위 이상이 동시에 절단됐다가 상당 부분은 소실되고 일부가 다시 연결되는 염색체 산산조각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연구팀은 70% 이상의 융합 유전자는 복잡 구조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융합 유전자를 만드는 복잡 구조 변이 패턴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폐암 원인 융합 유전자들이 정상 전구 세포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복잡 구조 변이가 발생해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돌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일부는 10대 이전 유년기 때부터 융합 유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암을 일으키는 융합 유전자 돌연 변이가 흡연과 관련 없이 정상세포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신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LA 한인타운 로버트 케네디 스쿨 5길기 문양 벽화를 수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9일 LA 통합교육부는 논란을 빚은 로버트 케네디 스쿨 5길기 문양 벽화를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LA 통합교육부는 벽화 수정에 필요한 비용 $20,0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 전역에서 보고된 홍역 발병 건수가 971건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1992년 2237건 이후로 27년 만에 최다 발병 건수입니다. 시각장애와 자폐증을 지닌 한인 3세 코디 이 씨가 지난 28일 방영된 NBC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 시즌 14에서 심사위원들의 골든 버저를 받아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멕시코 남동부 베라크루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지난 29일 성지 순례객을 태운 버스와 트레일러 차량이 충돌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인터내셔널 뮤직 리더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한 주택에서 무려 136마리의 개가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보호국 직원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검사한 결과 도저히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주택 거주민 2명에게는 우선 동물 학대 관련 위반 티켓이 발부됐고 해당 주택에는 청소가 완료될 때까지 레드 태그가 붙어졌습니다. 신발 프랜차이즈인 페이리스 슈소스가 자사의 665개 매장이 내달 말까지만 영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행사 소식입니다. 유니언 스트리트 뮤직 페스티벌 및 스트리트 페어가 6월 1일 토요일부터 이틀간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트리트의 고우부터 필모어 스트리트까지 거리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3회를 맞는 이 행사는 다양한 국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며 스테이지 2곳에서 베이 지역의 유명한 밴드 음악 공연도 펼쳐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페스티벌 게임과 스포츠 활동들도 준비되며 독특한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외에 맥주 러버들을 위한 다양한 음료 및 주류 부스와 편하게 앉아 쉴 수 있는 라운드 2곳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LC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정보는 www.unionstreetevents.com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차량 없이 온전히 걷고 춤추고 놀고 자전거 및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길거리를 오픈하는 선데이 스트리트 버클리가 2일 일요일 오후 12시에서 6시까지 킥오프를 기념하는 블락파티를 개최합니다. 이날 선데이 스트릿은 드와이트부터
반 크로프트까지 텔레그래프 애비뉴에서 펼쳐지며 버클리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 다채로운 음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저글링 쇼와 게임, 페이스 페인팅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준비되며 스케이트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됩니다. 음악가와 아티스트들 또한 오픈 스트리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1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진실함과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좋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헝가리 관광선 사고로 인해 큰 일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이 되신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